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아시아 역사문화 전문가 환타 전명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화시대 4월의 인문학 산책은 2명의 초대 손님이 나눠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전명희 작가님은 오늘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내일 4월 17일까지만 한석준의 문화시대가 방송되기 때문이고요. 저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주셨다면서요.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네. 한석준의 남자로서 우리가 시작할 때 같이 해서 이제 끝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딜 간다 하더라도 네. 나는 데리고 가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3주 동안 해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가 향신료였고 두 번째가 차였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1부에서 향신료는 향신료로서 존재를 하지만 기호식품까지는 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향신료는 단독 소비가 안 되거든요. 후추를 물에 타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2부에서 차는 단독으로 소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자,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세계를 정복한 기호식품과 세계를 기호식품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지 못한 기호식품을 가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건의 이면에는 어떤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호식품, 우리는 왜 중독을 사랑하는가. 왜 중독을 사랑하는가. 네, 그 참 우리 중독 사랑해요. 맞아요. 뭐 별걸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중독으로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 주제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편의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편의점 자주 가시죠? 가죠. 저도 요새는 편의점이 옛날에는 비쌌는데 요즘 1+1이나 2+1을 잘 찾으면은 네. 마트보다 쌀 때도 있어서 저도 꽤 자주 이용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편의점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은 진열된 음료의 80% 정도가 그냥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냥 세 가지요? 차, 커피, 탄산음료.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주스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세 범주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무가당 제품도 있지만은 매출 상위는 언제나 설탕이 들어간 달다구리한 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이 30kg인데 네. 진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하루로 환산하면 약 82g이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3배가 넘어요. 진짜요? 예. 근데 왜 하필 이것들이 우리의 그 편의점에 우리가 가장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냉장고를 채웠는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즐겨온 기호식품은 사실 되게 많아요. 기호식품의 범주라는 게. 네. 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설탕도 있고 담배도 있고 술도 있고 현대에선 적절하지 않지만 과거 기준으로는 아편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네. 그다음에 뭐 초콜릿이나 빛낭, 코카잎도 있겠죠. 근데 편의점까지 들어서 살아남은 것들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죠? 자, 그 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기호식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차, 커피. 그다음에 술. 네. 그 다음? 담배? 빛낭입니다. 빛낭이요? 예. 빛낭이 뭐죠? 그 씹는 담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파리에다 이거저거 넣어가지고서. 메이저리그 야구 보고 있으면 선수들이 먹는 거. 그건 그냥 껌 아니에요? 뭐 이런 데다 뭐 입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담배도 있죠. 네. 그런 선수들도 있죠. 그게 빛낭입니까? 네, 비틀럿이라고 하는데 이게 6억 명이 씹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인도나 미얀마,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면은 일상적으로 이걸 씹어요. 저도 인도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게 넌 인도 사람들이 죄다 폐결핵에 걸린 줄 알았어요. 네. 자꾸 빨간 거를 뱉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붉은 침을 뱉는데 그리고 벽에 막 붉은 얼룩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 무섭거든요, 진짜. 옛날에 이제 지식이 없던 시절에는 어찌됐건 폐병 걸리면 큰일 난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물론 큰일 나죠. 이게 이제 빌랑잎이에요. 그래서 빌랑 열매를 이제 후축과 식물인 비틀잎에 싸가지고서 씹으면은 입안이 새빨개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가벼운 각성 효과가 있고요. 저는 먹어보니까 약간의 환각도 있어요. 살짝 띵해져요. 술 취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인도에서는 이제 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식후에는 주로 이제 인도에서는 기호식품으로 이 빤을 씹어요. 그 다음에 또 카트라는 잎도 있는데 요건 예멘이랑 동아프리카에서 먹는 잎이거든요. 카트? 예. 네. 요거는 이제 잎을 씹으면은 카페인보다 좀 더 강한 각성 효과가 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저씨들이 양쪽 볼에다 카트잎을 엉엉 씹으면서 만류제대로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안데스 고산지대는 코카잎이라고 하는 이게 참고로 여기서 코카인이 나오는데 코카잎 자체는 그냥 담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출을 해서 이제 마약이 되는 거고 코카잎을 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카페인 보충입니까?
그런 거죠. 각성 효과인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런 6억 명이나 지는 빛낭잎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잎들이 왜 그러면은 특정 국가에만 한정돼 있고 세계화가 되지 못했을까? 그러네요. 궁금하네요. 이렇게 특정 국가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면 네네. 왜 특히 나는 못 봤지? 라는 생각이 빛낭은 듭니다. 중국이나 홍콩가도 있어요.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시각적 장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침이 빨갛게 되고서 이 침을 삼킬 수가 없어요. 뱉어야 돼요. 그리고 침이 되게 묽어집니다. 담배도 뭐 피면 침이 묽어지지만. 그래서 서양인들이나 저 외국인인 제 입장에서도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혐오스러워요. 되게 상당히. 이빨도 새빨개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한국 와서 번데기 먹고 깜짝 놀라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번데기도 광범위한 음식이 되게 힘들잖아요. 좀 그렇죠. 중국이랑 이제 한국에서나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인한테는 번데기도 추억의 간식이지만은 이게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역겨운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일단 비주얼이 아, 그렇죠. 그리고 뒤집어 보면 다리도 있어요. 안 내키는 비주얼이죠. 그렇죠. 맛은 있죠. 네. 근데 두 번째는 건강 장벽입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빛낭을 1급 발암물질로 선정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완에서도 이제 빛낭 씻는 타이완 데이터가 있는데 빛낭 씻는 남성의 구강암 발생률이 씹지 않는 남성의 28배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도 물론 발암물질인데 담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태에서 이후에 발암물질인 게 알려졌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안 됐지만은 빛낭은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산성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통장벽인데 이 빛낭이란 이런 이파리 열매들이 신선도가 중요해가지고서 이게 따고 나서 좀 있으면은 그 각성 효과가 사라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냉장 유통도 중요하고 신선하게 전 세계로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아이고.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는 말려도 상관이 없는데 빛낭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 그럼 뭐 발암물질 28배에서 끝났네요. 안 그쵸. 하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코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인데 이건 이제 이파리를 씹는 거는 그냥 카페인 수준의 각성이에요. 네. 정신 살짝 드는 정도인데 문제는 19세기 후반에 코카잎에서 코카인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코카잎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 코카 잎은 사실 죄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코카인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그 대마초 같은 경우도 피우는 건 사실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 추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파리를 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마 잎하려면 우리도 국가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퍼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설탕이 정말 아주 깔끔하고 건강한 기호식품인 거죠. 야, 뭐 빈랑, 카트, 코카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합니다. 네. 그런데 설탕은요? 참고로 설탕의 네. 원산지가 제가 사랑하는 나라 인도입니다. 설탕도요? 예. 네. 그래요? 그 사탕수수 자체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나 파푸아뉴기니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사탕수수 즙을 결정화해가지고 고체 설탕로 만드는 기술을 처음 만든 건 인도예요. 그래서 서기 350년 경 2400년 전이죠 대략. 네. 인도 굽타 왕조 시기에 결정 설탕이 있었어요. 덩어리 설탕이. 서기 350년? 기원전 350년? 서기. 서기 350년. 서기 350년. 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 샤르카라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설탕을 뜻하는 말인데 이 샤르카라가 아랍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서 슈거가 된 거예요. 설탕의 어원이 인도에 있었다는 말은 이제 문화 시대를 청취하시는 분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단 산스크리트어 샤르카라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슈거의 어원이라고 생각하긴 충분하네요. 네. 소리가 그래서 비슷하니까. 설탕도 향신료처럼 이제 서쪽으로 간 거죠. 아랍 상인들이 인도에서 제조 기술을 가져갔고 네. 7세기 이슬람이 커지면서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사탕수 재배가 퍼졌고 유럽인들은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설탕을 처음 접했어요. 어허. 사탕수수는 알렉산드리아 왕이 이제 그 인도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나무에서 꿀이 열리는 나무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사탕수수 같아요, 이게 아마. 근데 설탕으로 이제 유럽인들이 접한 거는 이제 십자군 전쟁 때였죠. 그 고체 형태로 접한 건 결정 십자군 설탕. 전쟁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들어온 설탕이 또 어디서 팔렸냐? 역시 똑같이 약국에서 팔렸습니다. 향신료, 차와 똑같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 설탕이 몸 안에 있는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약재로 분류가 됐어요. 어허. 중세 의학은 이제 체액의 불균형으로 병이 생긴다고 믿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방전에 이제 설탕 몇 그램 이런 처방이 있었고 가격도 향신료급이었죠. 그래서 13세기 런던에서는 설탕 1파운드가 숙련된 노동자의 나흘치 임금에 해당됐습니다. 비쌌네요. 뭐 우리나라도 비쌌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아, 그럼요. 영의정이 아프면 설탕 내렸으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설탕이 약이었다면 네. 아무 때나 먹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했죠. 언제부터 그런 기호식품이 됩니까? 17세기 정도인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차와 커피가 유럽에 도착한 시기랑 거의 겹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게 차는 써요.
커피도 써요. 그냥 마시면 좀 쓰죠. 커피는 더 써요.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도 봉지 커피 익숙하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못 드시는 분 많거든요. 네. 커피 써서. 그래서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처음 커피 마실 때는 원래는 설탕 없이 마셨대요. 근데 지금도 터키 가서 커피 주문하면은 달게 할지 쓰게 할지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설탕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쓰게 만든 커피가 있고 네. 설탕을 넣어서 단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커피는 쓴 물이었어요. 그냥 쓰고 시커먼 물이었죠. 완전 쓰면 정신이 확 들어. 그렇긴 하죠. 예. 드나요? 뭐 에스프레소 드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근데 유럽에 들어오면서 이 커피에 설탕이 묻습니다. 그리고 차에도 설탕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없는 차는 약이고 설탕이 있는 차는 기호품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차, 커피, 초콜릿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설탕을 만나면서 대중화가 된 거예요. 야, 참 설탕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설탕이 커피와 차랑 붙었다는 얘기는 카페인이 훨씬 섭취하기 쉽게 쉬운 변했다는 구조, 얘기잖아요. 먹기 좋은 구조죠. 먹기 좋게. 그러니까 이제 가루약을 먹다가 알약을 먹는 그런.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인류학자 시드니 민츠가 쓴 설탕과 권력이라는 책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네네네. 이분은 설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 왜 이제 우리가 엑셀이나 워드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려면은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OS가 필요하죠. 뭐 윈도우가 됐든 맥OS가 됐든 이 설탕이야말로 모든 기호식품의 OS다. 운영체계다 이거는. 차든 커피든 초콜릿이든 설탕이라는 플랫폼에 올라타야 대중화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설탕 없이 세계를 정복한 기호식품은 담배랑 술밖에 없다. 근데 이 둘은 그 자체로서 이미 너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 굳이 필요 없었을 뿐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아, 그러네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진짜 많아요. 함께 가면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왜 예전에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 우리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이제 자금 모아서 독립군자금을 대고 그러셨던 애. 네. 그 사람들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왜 사탕수수 농장인가요? 이게 농사하기 좀 힘든가요? 그 사탕수수 재배 특성 때문인데 일단은 사탕수수 자체가 지력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져야 되고요. 아, 네.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탕수수를 베면은 24시간 안에 가공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당분이 산화됩니다. 그래서 분해가 돼요. 안 달아져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오, 최악이네요. 그래서 가공을 하면서 자르면서 뭐 네. 사탕수수 되게 억세거든요. 낮으로 잘 안 잘려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람이 했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이걸 자르고 사탕수수 잎이 날카로워서 온몸에 상처를 받으면 잘랐겠죠. 아이고, 네. 이 가공하는 전 과정이 노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칼로 베서 공장에 옮기고 압착하고 끓이고 이걸 결정화하는 전 과정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인간의 손과 근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군요. 그렇죠. 기계가 도입된 게 19세기 후반이니까 그 전까지 다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15세기 말에 이제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카리브해,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죠. 브라질에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처음 건설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동원해다가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쓰면서 부렸대요. 근데 이때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구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온갖 병균을 옮기잖아요. 네. 그래서 신대륙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가혹한 노동 및 전염병으로. 그래가지고 이스파뇰라 섬 같은 경우가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1492년에는 인구가 대략 한 많이는 100만, 적게는 25만을 보는데 이 원주민이 50년 만에 전멸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굴리던 데였거든요. 네. 근데 노동력은 사라지고 계속 현지 사람이 죽는데 설탕 수요는 계속 느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대안이 필요했죠. 네. 그래서 삼각무역이라는 구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삼각무역.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유럽산 직물 같은 걸 가져가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선 유럽에 줄 게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실어서 노동력. 대서양을 보내는데 네. 이게 또 요즘 나와서 옛날에는 이게 백인들이 노예 사냥을 했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보다는 당시에 있던 아프리카 왕국들이 다른 부족의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인한테 판 게 더 많아요. 그랬겠네요. 왜냐면 유럽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아프리카 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유럽의 물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 상품과 교환한 아프리카 노예가 배에 실려서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중간 항로라고 하는데 그리고서 아메리카에서 이제 유럽으로 노예 노동으로 온 이 사람들이 이제 설탕과 럼주, 담배, 면화를 재배해서 다시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 300년 동안 돌아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의 물품이 아프리카로 갔다가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대서양을 건너고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플랜테이션에서 만든 상품이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래서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그리면은. 자, 이때가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쓴 그런 그렇죠. 역사인 건데 그 다음엔 이제 한국인들까지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제가 해방이 됐으니까 네. 임노동자가 노예제가 필요하잖아요. 해방이 돼서 임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약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중간 항로를 통해서 강제 이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1250만 명 중에 대략 추산하건대 배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환경이 정말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영국인이 마시는 이제 그 오후에 홍차에 설탕 한 스푼이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참 차 한 잔 설탕 하나 넣어서 마시는 그 차 한 잔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뭐 발전시키기도 했겠지만 많은 생명들을 좀 구렁텅이로 쳐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튠의 노래입니다. 이방인의 항구. 더 튠의 노래였습니다. 이방인의 항구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4월에는 아시아 역사 문화 전문가 환타 전명희님과 함께합니다. 기호식품 우리는 왜 중독을 사랑하는가 라는 주제로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설탕에 대한 욕망이 노예를 수입하는 제도를 강화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노예를 통한 삼각무역도 만들어지고 네. 또 삼각무역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이러다가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노예를 가장 많이 부리던 게 이제 영국과 영국 식민지들이었는데 1833년 그러니까 꽤 이른 시기에 영국이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제국 전역에서는 노예제가 폐지가 됐고 이미 독립했던 미국에서는 좀 더 유지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설탕 수요는 여전한 거예요. 더 늘고 있었죠. 네. 계속 이제 온갖 디저트들도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이 약 18kg이었는데 19세기 말이 되면 40kg을 넘깁니다. 오, 지금의 한국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와 커피 수요가 늘면서 설탕 수요도 함께 폭발을 한 거죠. 네. 근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제 강제로 사람을 잡아다 올 수는 없고 다른 곳을 봐야 되는데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 중에 인구가 아주 많은 나라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 예, 네. 인도죠. 네. 그래서 쿨리 무역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인도인 계약 노동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계약 노동이지. 그러니까 계약은 이제 5년 계약을 해요. 그리고 최소임금을 보장해주고 계약 종료 후에 귀국 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서류상으로는 아주 합법적 고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농촌의 당시 수많은 문맹자 농촌의 인도 사람들이 또 하층 카스트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계약서 이제 도장 인장만 찍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뭐 비하르나 우타르프레시 같은 아주 북부의 가난한 농민들이 끌려가는데 이 하층 카스트 농민들이 이제 주요 공급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이런 직업 사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노예 할머니들도 이제 끌려간 분도 있지만 이제 직업 사기 당한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예요. 모집 책임자들이 농촌 마을마다 돌면서 바다 건너에 황금 땅이 있고 여기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왜 오키나와 때 했던 배봉기 할머니만 하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이제 그런 곳이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가면은 예전에 이제 배가 빠른 배도 없고 수혜준하고 없으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5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죽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들 중에 귀국 비용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찍은 도장의 계약 내용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네. 아, 달라고도 안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국 반영구조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인도 이 노동자들 쿨리라 부리는 사람들이 어딜 갔냐면은 카리브해의 트리디나드, 가이아나, 수리남,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우간다, 인도양의 모리셔스, 태평양의 피지 같은 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흩어져 있는 섬들이죠 다.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쪽 방향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영국 식민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네. 예. 이거 어딜 가도 멀 것 같은데요? 저 다 엄청난 배 여행을 했고요. 네. 이게 지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모리셔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남아공 바로 위에 있잖아요. 요새 관광지로 그쵸. 많이 가는. 네. 여기 인구의 40%가 인도계예요. 이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래가지고 40%면 너무 많은데요? 저 아프리카 가면요. 아프리카 여행 갈 때 음식 걱정 되게 많이 하고 가거든요. 다들. 네. 아프리카 뭐 먹지? 인도 음식이 사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레만 좋아하면 아프리카에서 먹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피지 인구, 피지섬 남태평양에 네. 피지섬 인구의 38%가 인도계입니다. 와. 그리고 트리디나트나 토바고의 35%, 가이아나 인구의 40%가 인도계예요. 이 사람들이 다 19세기 설탕 플랜테이션 시절에 쿨리 노동을 끌려가가지고서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이 섬나라 사람들보다는 또 나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나라에서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권을 잡고 있고 몇몇 나라는 인도계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세대가 많이 지났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40%씩이나 되면 진짜 많이 끌고 갔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뭐 피지니 모리셔스니 다 작은 섬이긴 하지만 진짜 인도섬 많아요 가면은. 아 그래요? 깜짝 놀래요. 예. 와. 왜 간디가 처음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에서 변호사 일을 먼저 하잖아요. 예.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일대에 사탕수수 노동자랑 광산 노동자가 인도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간디가 남아공 간 이유가 이들을 고용하는 사람한테 고용이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항에 가가지고서 차별도 경험하고 이제 비폭력 저항을 유도하면서 남아공에서 대성공을 거둬요. 그러니까 간디는 사실 자기가 영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네. 인도인이라는 자부심은 후에 생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공을 바탕으로 인도로 가서 돌아와서 이미 슈퍼스타가 된 간디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의 독립에도 이 설탕 플랜테이션이 결합돼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쳤네요. 그러니까 설탕이 정말 이 우스워 보이는 저 결정들이 온갖 세계사의 모든 흔적에서 모두 개입을 해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좀 번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럼 모리셔스나 뭐 저기 피지나 이런 데 가면 네. 거기에 이제 40%나 되는 인도인들이 아직도 인도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있나요? 아니면 그쪽 문화에 거의 동화가 됐나요? 근데 이게 문화의 동화가 되려면은 내가 사는 문명보다 좀 더 잘 살거나 문화적으로 우월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간 데는 이제 아프리카의 섬나라거나 아니면은 뭐 좀 피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인도인의 문명이 더 우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그 지역이 인도화가 되죠. 음식부터 해가지고 엘리트 계층들도 지금 인도인들이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1834년부터 1920년까지가 320만 명의 인도인이 계약 노동자로 전 세계에 뿌려졌고요. 이 사람의 후손이 지금 3,200만 명이에요. 인도분들이 인구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다 잡고 있고요. 그래서 모디 수상이 가끔씩 뭐 이제 뜬금없이 남태평양 섬나라를 가요. 그러면 막 대통령이 인도계예요. 이름을 들어보면은 둘이 막 끌어안고 막 인도사람이 막 환영을 해요. 인도가 국제 원조를 막 해줘요 여기다가. 네. 저 처음에 왜 저러지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 인도계가 엄청나게 그럴 수 많아요. 있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 사니까 화교만 알지만은 이제 그 해외 인도 교포를 NRI라고 그러는데 네. 이 NRI가 아프리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시 못합니다. 이를테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삼성 스마트폰이 되게 잘 팔리거든요. 네. 이게 인도에 있는 노이다 삼성공장에서 만든 인도 제조 메이드 인 인디아 삼성폰이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급 핸드폰이 이제 우리 그쪽으로 안 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됐건 삼성도 덕분에 좀 먹고 사는 경향이 있고 해가지고서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로 막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반 자본 자체는 인도인이 더 많이 잡고 있어요. 특히 이미- 금융업이나 이런 거는. 이미 잡고 있는 거군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재 아프리카의 인도계 지배층들이 네. 중국이 뻗어나오는 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문제네요. 안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아프리카 외교를 또 강화하고 있죠. 지금 뭐 인도도 기름 없어 난리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네. 근데 뭐 주변국에 막 기름 나눠주고 그래요 지금. 자기네는 지금 식당에서 탄도리도 못 구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름 대국이에요. 또 그 동네에서는. 또 약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들으면. 그렇죠. 사이즈의 문제 차이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커피와 차가 설탕의 도움으로 기호식품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고, 설탕을 재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쿨리 무역이나 아니면 노예를 이용한 삼각 무역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탕의 도움 없이 성공한 기호식품으로 아까 담배와 술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담배와 술은 뭐 워낙 중독성이 강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혹시 기호식품과 마약을 가르는 경계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호식품과 마약이요? 이게 사실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한 두세 끗 차이일 수도 있긴 하겠다. 뇌를 근데 파괴하면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뇌를 파괴하면 마약, 파괴 안 하면 기호식품인가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파괴되죠. 알코올릭 심하면은 그러네요. 예. 그럼 뭐죠? 간경화 와서 죽기도 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인데 통제. 예, 아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편은 사실 19세기만 하더라도 이게 뭐 문제도 많았지만은 담배나 술처럼 꽤 전 세계에서 많이 유통되던 뭐 대마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왜 기호식품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냐? 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네. 커피도 카페인이 있고 담배는 니코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중독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세금 정도 걷는 소리 이제 국가가 이익도 보고. 근데 아편은 차원이 다른 게 중독이 되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노동력 자체가 상실이 되니까 국가 경제로서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때 중국이 이제 영국이 판 아편으로 인해 가지고 청나라 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면은 이게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한 중독 제품들은 국가가 세금 먹이고 유통 관리하고 때로는 독점을 하고 소비를 규제할 수 있으면 기호식품이 되는 거고요. 국가 통제를 벗어나서 통제가 안 된 수준이 되면은 법으로 금지되는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도 19세기까지는 그럼 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셜록 홈즈 소설에 보면 셜록 홈즈도 아편굴에 가는 내용이 네.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불법으로 그 엄청난 중독성과 이로 인한 국가적 해악들을 깨달으면서 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술을 보면 경계가 좀 분명해지는 게 술은 아편보다는 좀 약하지만 담배보단 파괴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는 기호식품 중에 가장 파괴적인 건 술이에요. 환각성도 그렇고 건강도 파괴하죠.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도 시행했고 네. 인도는 지금도 금주법을 시행하는 지역이 있어요. 미국은 한 1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금주법을 포기하죠. 그 시기에 시카고에서 막 이제 깽단 영화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 지난 시간에 영국의 진해 시대도 다뤘잖아요. 네네. 다 모두 진해 취해가지고서. 근데 이때 영국은 이제 술을 금지하지 못하고 차를 대안으로 빌었습니다. 네. 술을 금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호품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아편 같은 마약류는 대체할 수 있는 기호품이 없어요. 그보다도 센 거는 이를테면 이제 미국 펜타닐로 난리잖아요. 더 센 거는 찾는데 술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네. 마약 같은 건 대체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술에다 세금 먹이고 TV 광고를 요새는 하기지만 못하게 옛날에 했고 음주운전하면 처벌하고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네. 통제는 하지만 금지는 못해요. 이게 이 경계에 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편이나 마약은 그보다 더 나간 거죠. 술보다 심하면 마약, 술보다 안 심하면 기호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술은 저는 다른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 중독성은 다른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담배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네. 그 사람이 비탄에 빠져가지고면은 줄담배를 피보다는 포금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술에 중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에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비율이 섭취하는 사람 대비 비율이 술 중독은 담배나 뭐 다른 차 중독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아요. 차 중독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죠. 잠이 안 온다 정도밖에 신체에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대신 뭐 많이 먹죠. 그렇습니다. 중독 때문에. 그러니까 중독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냐 아니면 국가가 이걸 통제해서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걸로 이제 경계를 가른다. 이거 이제 환타 작가님의 관점이고요. 네. 아니, 그러면 유명한 꽤 많은 책에 나온 정리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기호식품하고 마약을 가르는 경계가 이제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편이나 코카인이나 이런 거는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법으로 막았을 때 탈출 욕구가 생길 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얘기 많이 우리 어렸을 때 하잖아요. 이렇게 뭐 마약에 미치면 뭐 처자식도 팔아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정도의 충동적 행동을 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는 거죠. 이걸 마약 중독 극복하려면 진짜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 뭐 가둬놓고서 막 해야 모릅니다만. 된다고 저도 뭐 영상이나 자료로만 봤는데 네, 그런 거죠. 적어도 알코올은 가끔 이제 수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알코올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약 하시는 분들 중에 환갑 넘긴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 전에 죽어요. 오, 노인 마약 환자 본 적 있어요? 그러네요. 노인 중독자 대부분 50도 못 넘깁니다. 대부분. 노인 알코올 중독자, 노인 흡연자는 봤어도 그렇죠. 노인 마약 환자는 못 봤네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간이나 폐의 문제로 이제 뭐 평균 수명보다 일찍 돌아갈 수 있겠지만은 네. 마약처럼 정말 전면적으로 파괴적이진 않아요. 그 파괴적 더하기 외부로부터도 파괴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근데 초콜릿도 한때는 이렇게 중독성이 있다, 뭐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았나요? 그 카카오도 원산지가 아메리카예요. 그죠? 예. 네. 이 카카오 학명이 테오브로마 카카오거든요. 네. 이 테오브로마가 이제 그리스 말로 신의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야랑 아즈텍 문명에서는 이 카카오를 실제로 높은 사람들이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즈텍의 황제 몬테수마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음료를 50잔 정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카에서는 하루에 50잔이요? 예, 많이 드셨네. 카카오 콩을 화폐로 썼어요. 그래서 토끼 한 마리가 카카오 열알이고요. 노예 한 명이 카카오 100알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그 유명한 이제 코르테스가 네. 이제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 카카오를 유럽에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초기 유럽인들은 아즈텍 사람들이 먹듯이
옛날에 아즈텍 사람들은 이 카카오 음료에 고추를 타서 먹었대요. 네? 아, 매운 초콜릿인 거죠. 오. 또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걸 처음 먹으면 이탈리아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는 이건 돼지한테나 어울리는 음식이다. 아이쿠.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도 설탕을 넣자 판이 바뀐 거죠. 또 설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궁정에서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했대요. 카카오에다 설탕과 바닐라를 넣어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끝내주는 거예요. 갑자기 맛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바닐라 초콜릿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럽 상류층의 유행 음료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초콜릿은 차, 커피랑은 좀 다른 게 이게 차나 커피는 마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19세기에 고체 초콜릿이 등장합니다. 고체 초콜릿. 그러면서 음료에서 과자로 바뀐 거죠. 아, 그럼 그 전엔 고체가 아니었어요? 다 물에 타 먹는 이제 핫초코였죠, 옛날에는. 물에 타 먹는다고? 핫초코. 우유에 타 먹죠? 예. 네네. 1847년도에 영국의 프라이사가 최초의 초콜릿 바를 만듭니다. 초콜릿 바. 네. 짝대기 이제 초콜릿이죠. 그리고 1875년도에 스위스에서 분유를 넣어서 밀크 초콜릿을 탄생시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밀크 초콜릿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도. 네. 그 엘땡에서 막 요들송 불리면서 이렇게 하죠, 탄생한 하죠.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음료에서 고체가 되면서 초콜릿은 완벽하게 간식으로 넘어와요. 기호식품이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편의점에서도 냉장고에 이제 초콜릿은 냉장고에 없고 과자 진열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카카오의 70%는 현재는 서아프리카에서 재배가 됩니다. 아, 이제 아메리카가 아닙니까? 네, 아프리카에서 재배가 되고요. 그 코트디에부아르랑 가나에서 재배가 진짜 가나 초콜릿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보면 서쪽 부분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네네. 이제 코트디부아르하고 가나인데 그렇죠. 그쪽에서 많이 나는 거기서 거죠. 주로 납니다. 70%가 나고요. 참고로 이 두 나라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이 주로 나무가 낮아가지고 애들이 노동을 하는데 네. 약 156만 명 정도 됩니다. 아이고. 전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가 약 1,300억 달러고요. 이게 하나로 170조 시장, 되게 큰 시장이에요. 네. 근데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부의 일일 평균 소득은 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질링에서도 차를 따는 사람이 하루 한 4,000원 정도 받거든요. 네. 근데 좋은 다질링 차 50g이 한 80달러 정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값싼 노동이 값싼 원료를 만들고 그 원료가 부유한 나라에 가서 소비자한테 간다는 조금 슬픈 얘기죠. 그러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쭉 나와 있는 기호식품들을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종류의 어떤 기호식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식품은 아닌데요. 뭐가요? 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기호식품의 정의가 생존의 필수적이진 않아요. 없어도 죽지 않아요. 밥은 안 그쵸. 먹으면 죽는데 없어도 네. 죽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죠. 도파민을 자극하는 메커니즘 막 릴스니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맞아요. 쓰면 쓸수록 더 원하게 되는 구조. 우리 자기 전에 시간이 핸드폰 계속 봐가지고 가요. 지금 자기 전에 맨날 핸드폰 가까이 봐가 노안 오고 빨리 뭐 저 40살이 왔어요 노안이. 그랬어요? 진짜 노안 빨리 왔어요. 아, 그 아이폰 3GS 때부터 쓰는 바람에 또 일상을 장악하는 패턴도 있고. 그러니까 17세기 유럽인들이 이제 차와 설탕에 빠져든 과정이랑 21세기 현대인이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반응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거기다가 그 SNS의 수많은 폐해들이 SNS가 데스크톱상에서 운영됐다라면 이렇게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가능성 있죠.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SNS 판도 열려졌고 뭐 인스타그래머블이니 뭐 인플루언서니 하는 말들도 탄생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21세기 모든 문화를 스마트폰관이 만든 거죠. 자리를 옮겨서 컴퓨터 있는 자리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하는 SNS였다면 그렇죠. 지금과는 좀 달랐겠죠. 그렇죠. 페이스북을 데스크탑에서 쓰는 것과 네. 이제 스마트폰에서 굴리는 것과 또 인스타는 데스크탑에서 안 되잖아요, 아예. 되긴 합니다. 안 편하죠. 안 예, 되는 예. 기능들도 있고. 진짜로 손가락을 써야지만이 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의 중독.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가 이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고 맞아요. 인도의 까르나타카주가 스마트폰 사용을 또 금지하는 주가 됐고 인도도 한 주가 그랬습니다. 한 주가 그랬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있는 주예요. 그 벵갈루루가 있는 주가 그랬고 네. 네팔이 지금 논의 중이에요. 네팔 논의 중.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좀 꽤 퍼질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좀 힘들지 싶은데 그래도 좀 뭐 좀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호주가 어찌됐건 선진국으로서 첫 테이프를 끄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한국 사회도 이거로 논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일단 논의는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럼 혹시 작가님 개인적으로 뭐 중독된 거 있으세요? 저 차 많이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고 아, 그러네요. 지금 말한 거 다 해당되시네요. 술은 많이 안 마셔요. 아, 술은 담배도 안 하고. 술 담배는 안 하시네요. 그 대신 차와 커피를 둘 다 하시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아는 채 중독이죠, 저는.
아, 그게 무슨 중독이에요? 아는 채 중독이에요. 그래요? 예. 왜요? 처음에 처음 본 사람 앉았는데 멀뚱멀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온갖 재밌는 얘기를 아는 채 해서 그 사람의 눈빛을 반짝이게 했을 때 그 쾌감. 그래요? 아, 이거 엄청난 도파민이에요,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하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예, 막 이제 한석준 아나운서님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방송인이고 유명인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무관심한 척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관심 있는 척을 하면 건방져져요. 오. 늘 누가 관심 가져 아우 뭐 존경합니다. 멋있어요. 잘 봤어요.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안 그래요, 저한테. 저 자식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살짝 이제 홀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죠. 야, 아우, 전략들이 좀 있으시네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 우리는 왜 중독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없고요. 다시 편의점 냉장고로 돌아가죠. 아우, 다시 편의점입니다. 자, 가서 이제 실땡티를 샀어요. 달달한 밀크티죠. 네. 딱 집었어요. 이 작은 이제 캔 혹은 페트병 하나가 이 3부작 이야기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찻잎은 일부 향신료 무역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 자체는 2부에서 얘기를 했고 설탕은 오늘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게 대서양 삼각무역과 쿨리노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500원짜리 그 편의점에서 사는 실땡티가 네. 이제 500년의 세계사가 녹아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은 또 참 이 세계의 역사가 이제는 다 서로 연결돼서 어떤 남의 나라의 역사라고만 말하기도 어렵고 그쪽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치부하기도 어렵고 그게 결국 다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오니까요. 그게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호식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솔직한 욕망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인데 이 욕망 자체에 뭐 선악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욕망의 결과물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강제노동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시스템에 빛과 그림자를 함께 이게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중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중독의 형태만 바뀔 뿐인 거죠. 자, 여러분 중독의 형태가 바뀌어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석준 중독도 있지 않을까? 한석준 중독이요? 한석준과 방송하는 중독. 아, 그래요? 이 정도 이제 진행자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진짜로요? 나 좀 데려가요. 아, 늘 좋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인문학 산책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문화시대를 거쳐간 많은 초대 손님을 대표해서 정말 저의 2023년의 첫 방송부터 같이 해주신 거니까 네. 네, 함께 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프로를 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일단은 무슨 40분 얘기하기도 라디오 폼에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주죠. 안 되다가 내가 막 6부도 하고 7부도 하고 8부도 하고 막 이랬어요. 이번에도 3부 했잖아요. 맞아요. 이 팟캐스트도 이렇게 못해요. 네. 전 이런 폼에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아하. 제가 그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유튜브도 나가는데 거기도 말을 다 못해요. 말을 양껏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언젠가 한번 또 다른 데서 다른 포맷을 한번 만나보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저의 부르기만 마지막을 해봐라. 네? 안 부르기만 해봐라. 저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아시아 역사문화 전문가 전명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과 시민은 자신들이 지난 시대와 싸워 쟁취한 만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전명희님의 책 환타지 없는 여행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카라반의 노름마치와 루디거 오퍼만 외 여러분께서 연주한 곡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